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두환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에 결사항전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사망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열사가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1년 뒤, 광주광역시 망월동 윤상원 열사 묘 앞에서 이태복, 유동우, 이성근 씨 등 전민노령과 전민학년 중앙위원 10여 명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광주를 방문했어요. 윤상원이를 비롯해서 그 영들 묘소에 우리가 참배를 하자. 1년 만에 그 광주에 내려가서 묘소에 참배를 했고. 하지만 당시 정보기관은 윤상원 열사 등 5.18 광주 민중항쟁 열사들이 잠든 망월동 묘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주의 정복과 형사들이 따리를 붙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노출된 게 굉장히 실수였던 것 같고. 1981년 6월 10일부터 이태복 씨 등 전국 민주학생연맹과 전국 민주노동자연맹 사건 피해자들이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끌려와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는 출판 문화 공동체이며 책을 만드는 데 뜻 있는 출판인들이 책을 출판하거나 유통하는 산업 지역입니다. 지난 1980년 전국 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태복 씨의 동생 이건복 씨. 파주 출판단지에서 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복 씨는 지난 1977년 노동자와 청년 학생 등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기 위해 광민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6월 10일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불법 구금된 후 전국 민주노동자연맹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건복 씨는 형을 대신해 40여 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날 부르더라고요. 야, 건보가, 네 형 이게 지금 무기징역인데 네 형이 빨리 나오려면 네가 출판사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네 형이 그동안 노동 관련 책들 이렇게 열심히 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거로 감옥을 갔는데 네가 여기서 꼬꾸라지면 네 형도 그렇고 고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하자 출판사. 그러고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1950년 충남 보령에서 삼남 삼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태복 씨는 고교 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다 군대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용공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뭐 그랬고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바로 이제 그것이 아마 이제 흥사단 활동의 영향인 것 같아요. 흥사단 활동을 통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도산 안창호에 대한 아주 빠졌죠. 그 당시 빠졌었어요. 그것이 이제 똑같이 이제 반독재로 이어졌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수령 때 끌려갔죠, 군대. 이태복 씨는 전민노련 사건으로 7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주간 노동자 신문과 일간지 노동일보를 창간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되었고 이어 기름값 등 5대 거품 빼기 범국민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출판은 허가제였어요. 허가제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신원조회인가 있어갖고
형제는 그 신혼제가 이제 불가능했던, 왜냐면 이제 그 군대 끌려갔다 오고 그 전과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수없이 뭐 구류 살고 이런 것들은 이미 많았고요. 그러고서 성북구청에서 광민사라는 등록을 내 이름으로 냈죠. 처음에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이제 등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명의를 이태복으로 이제 바꿨죠. 우선 광민사로 이제 77년에 9월인가 될 거야 아마. 그때 시작을 했죠. 유한 계급론을 비롯해 자본주의 이행 논쟁, 한국 노동 문제의 구조, 노동의 역사 등을 펴내며 저임금과 어용 노동조합 등 한국 노동의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특히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암흑기에 노동자와 청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필요한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이태복 씨는 광민사를 운영하면서 당시 정보기관에 수없이 끌려가 고초를 당했습니다. 당시 광민사에서 출간한 책들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필독서이자 광민사는 교류의 장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아, 이거 돈 되냐고. 돈 되냐. 맨날 형사도 보고, 뭐 하여튼, 그래도 돈 되니까 아무 말 말고, 너는 사무실 지키고 앉았어.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민을 말고 전학년 만들고, 광주 하고 나서 막 급격히 그 전후에 이제 막 움직여 나갔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근데 맨날 사무실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맨날 출장인데, 막 내가 출장 가는데, 형이 출장 간다니까, 출장을 2번 가는 건데, 허정 가면 안 왔다고 그러고, 형 맨날 출장 갔다고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맨날 그 전민 학년, 그걸 만나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출판사 하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네, 움직이기 편했죠. 전국적으로 움직이기 편하시니까. 편했던 것 같고. 이태복 씨가 조직했던 노동자들의 전국 조직인 전국 민주노동자연맹이 지향했던 것은 무엇일까? 당시 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광산, 섬유, 가발, 수출공단 등에서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던 세력과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던 세력이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참여해 1980년 5월 인천에서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전민노련은 기존 노조를 민주화하는 투쟁과 조직이 안 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운동을 추진해 노조운동의 전국 센터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전민노련은 노동 3권 보장과 장시간 노동 문제,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깨어있는 노동자와 청년 학생의 노학연대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1981년 6월 10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이태복 씨가 연행되기 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울산 등의 중앙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도 일체 뭐 고문당한 얘기를 안 했어요, 집에서.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어머니가 걱정하는 건 절대 안 해요. 어디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어디 뭐 맞았다 소리도 안 하고, 고문 얘기를 일체 안 해요.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얘기는 들을 때 안 돼서. 갔다 온 사람, 그 시기에 갔다 온 애들 들어오면, 이방이, 이태복이 죽어서 나간다고 막,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죠, 나중에. 8월 말에 기소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경상북도 포항시. 제작진은 이곳에서 전민노련 사건의 피해자 김병구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김병구 씨는 20대 때부터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척박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후 고향인 포항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민주노조 결성운동을 꾸준하게 펼쳤고 1970년대 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이태복 씨 등을 만나 전민노련의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강문영 목사가 하던 아카데미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회를 가게 됐죠. 그 1년에.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유동무도 만나고, 양승희도 만나고, 이태복도 만나고, 뭐, 다 만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동지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조직적이고 좀 깨어 있고 이런 이제 노동운동이 물론 내가 이제 뼈저리게 내 스스로 느낀 거지만 이 사회에 중요한 소위 사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이구나. 강원영 목사가 설립한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대학 제도 밖에서 농민, 노동, 여성운동 등 각 부문 운동들을 활성화시키고 활동가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사회교육 기관이었습니다. 80년 5월에 부천에서 이제 전면노련을 공식적으로 이름을 걸고 5월 1, 2, 3일인가 합숙하면서 이제 그때 결성을 했습니다. 전민노련은 10명 내외의 중앙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위원회를 두었고 지역에서는 그 지역 중앙위원이 예비 회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중앙위원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김병구 씨가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태복은 학년과 노련을 양쪽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소위 뭐 리드하는 그다음에 현 정세와 사회 전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시로 거기에 따른 지침들을 내룩하는 그런 어떤 리더적 역할을 한 거죠.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한 거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양승조 씨는 1970년대 근로기준법 준수를 내세우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와 함께 평화시장 등에서 노동운동을 펼쳤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청계 피복노조 조사통계부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전태일 씨가 요구 조건 7가지인 것 같아요. 노동조합 결성, 다락방 철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주일 시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주겠다라고 이거를 그때 노동청장 이승택이었어, 이승택. 이게 어머니하고 약속한 거야, 이손 어머니하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 11월 27일 날 기억나는 일입니다. 한국노총이 그때 소공동이 있었어. 거기서 노동조합을 결성시켜요. 그래서 내가 조사 통계부장을 맡은다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알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평화시장은 전국으로 공급하는 의류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른바 최악의 노동 환경 속에서 여공으로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이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노조 결성 또한 미흡했습니다. 태박은 이미 70년대 좀 활동가들, 그러니까 평화시장은 나, YH는 박혜연이, 그 다음에 유동우, 김병구 등등을 다 얘기했던 거야, 이게. 근데 나오면서, 괜찮다고, 하자고. 근데 그 내용은 뭐냐? 내 머릿속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노동조합을 민주화시키고, 없는 데를 노동조합 만들고,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노동운동을 활성화하는 거지. 요 유엔령이었던 좋다고. 보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보안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유동우 씨는 10대 때 스웨터 짜는 공장 노동자를 시작으로 여러 군데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면서 폐병까지 걸리게 돼 공장 일을 그만두었다가 1973년 섬유공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왔지만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유명무실. 그 현실을 바꾸고자 수출공단에서 최초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만들어졌면 그 다음에 1월, 그러니까 74년 1월 달에 바로 역공장인 중원산업, 뭐 여기서 노동조합 결성되고 또 역공장, 막 그냥 노동조합이 막 파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구로, 부평 수출공단의 주요 업종은 봉제업과 가발업.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은 수출되었는데요. 특히 1970년대 수출 산업의 역군이라 불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희생을 계속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출공단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한 유동우 씨는 곧바로 해고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민주노동자연맹을 조직하고자 하는 의지마저 꺾지는 못했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라 또 조직이 확산되면서 더 넓힐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 10명 내외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뭐 광주에도 일단 전민노련의 상원이는 이제 중앙위원으로 들어왔지만 거기에 뭐 김상집이니 뭐니 뭐 들불약 친구들 많았죠. 예비회원들이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게 있었고, 저 5월 3일 날 이제 다 끝내고 이제 해산하고 각자 저마다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서로 이제 그 규칙적인 모임을 가지고 서로 보고하고 토론하고 상황 공유하고 이런 걸로. 1970년대 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윤상원 열사는 광민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던 이태복 씨와 교류하면서 당시 노동 문제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후 전민노련 광주 전남 지역 중앙위원을 맡아 광주 전남 지역의 노동운동을 조직화하고 노학연대의 틀을 다지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발발하자 같이 노동운동을 하던 김상집 등과 함께 공수부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5월 21일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가 가해진 이후에는 시민군 대변인이 되었고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학살의 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윤상원 열사는 시민군 대변인으로서 총기 회수, 협상 분위기 조성을 바라는 제야수습위원회와 무장 해제 반대, 결사 투쟁을 외치는 학생 수습위원회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대학생과 예비군을 재무장시켜 마침내 시민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리고 5월 27일 결사항전을 이끌다 장렬하게 산화했습니다. 광주 민중항쟁 당시 윤상원 열사와 함께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김상집 씨. 윤상원 열사는 김상집 씨를 전민노련 중앙위원으로 이태복 씨에게 추천했습니다. 김상집 씨는 5월 20일 서울에서 이태복 씨와 면담하기로 했는데요. 광주 민중항쟁 발발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민사 책 있잖아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온 책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상원형하고 계속 토론도 하고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뿌락치나 알려고 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임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상집 씨는 2021년 윤상원 열사 평전을 출간했는데요. 평전에서 시민투쟁위원회 결성과 윤상원 열사의 전민노련 활약상을 담았습니다. 윤상원 열사는 전민노련의 결성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라며 동지들이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박관현 씨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도 알렸습니다. 윤상원 선배는 왜 그러면 들불야하게 있는 박관현이를, 그 강하게 했던 박관현이를 학생회장으로 만들었냐. 바로 그런 노학연대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냥 막연하게 너 한번 해보면 어떠겠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이태복 선배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학연대의 과정을 잘 풀려면 학생운동 조직도 장악을 하고 노동자 조직과 연계를 시켜서 연대 투쟁을 해야만 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원형이 이태복 선배하고 상의해서 박관현을 민 거예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민주화의 봄이 올 듯하자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는 학생과 시민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연사들이 나와 신군부 타도와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돼 하나둘 대학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5월 18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각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학생운동은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하에서도 1981년 봄 개강을 맞아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학생들의 시위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이성근 씨. 이성근 씨는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학내 시위에 관련돼 제적을 당해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때 이태복 씨와 흥사단 아카데미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태복 장관이 이제 나보고 출판사 좀 맡아달라 그래서 광민사를 이제 맡아서 제가 이제 그 편집 일을 했었죠. (1980년 3월) 복학한 이성근 씨는 이른바 서울역 회군과 광주 민중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이후 침체된 학생운동의 불길을 되살리기 위해 서울대, 이대,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동료 6명과 함께 전국 민주학생연맹을 결성했습니다. 1981년 개강 이후 전민학년의 주도로 서울대 등 각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학생운동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켰다고 생각한 전두환 정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맹은 이제 분명한 지도 노선을 갖고 있고 지도 체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그 단일 연맹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체로서는 처음이죠. 그 당시에는 비밀 활동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만 전국민주학생연맹이라는 호칭을 쓰고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학생회 민주학생회 무슨 지역 민주학생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가지를 쳐놓았죠. 전민학년은 회칙 전문에 광주 시민의 민주항쟁을 유린하고 등장한 독재 정권은 한국 사회를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의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청년 학도는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가 세계사적으로다가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그런 어떤 그 국가의 최고 공권력인 군대가 사적으로다가 이용됐을 때 그것에 맞서 싸웠다는 저희 전민학년의 경우도 어쨌든 저희가 그 당시 80년 그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직적으로다가 대응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돈받아서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뭐 그런 속에서 이 운동의 저변은 확대되고 힘은 커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1981년 6월 10일 이태복 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이후 전민학년, 전민노련 관련자들 모두 연행됐습니다. 이태복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들어가지요. 어디서 그러면 잡혀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집 앞에서 자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금 얻으러 갔다가 잡혔죠. 이태복 씨 등 26명은 적게는 19일에서 많게는 78일간 악명 높은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노동자와 학생이 주동이 돼 폭동을 일으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이른바
좌경 용공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현 정권을 뒤집어 엎고 나서 네가 말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니는 노동자들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너는 노동자니까 학생 세력하고 연대해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해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검거됐다. 이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수사관들은 용공 공안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은 물론 물고문, 정기고문 등 온갖 참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 전기고문 뭐 칠성판에 며칠 매달려 있었죠. 깨구리 해부대 수술대 같은 거 거기 올려놓고 이제 발가락에 전기 걸고 여기서는 고춧가루 물 붓고 수건 덮고 고춧가루 물 붓고 전기 고문하면 몸이 붕붕 뜨고 그러죠. 가죽끈으로 묶어놔도 몸이 떠. 너 같은 놈들 이 남영동 그 밑에 정원이 있잖아요. 그 밑에 지금 이제 여러 명 포크레 파가지고 지금 다 묻어놨다. 그리고 너네들 이 휴전선에 갖다 놓고서 거기서 총살을 시켜고서 월북하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총살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검찰이나 법원은 고문으로 조작한 허위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태복 씨는 무기징역, 이성근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가족들은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를 구성해 석방운동을 펼쳤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태복 씨를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의 부인인 공덕귀 여사, 함세웅 신부 등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이태복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민학년, 전민노련 사건을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반국가 단체로 조작해 공안 사건화했다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전민노련, 전민학년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게 2012년 6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고자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하는 이른바 노학연대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21년 12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지로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성로 무학대 이고개를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서재필 박사 뭐 이런 양반들이 국내 모금을 해가지고